지금 당신을 위기에서 구할 숫자는 2001-0925 우리 처음 만난 날. 당신의 혈압 수치는 453 당신의 혈당 수치는 1377. 당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렇게 긴 숫자는 알고 계시면서 자기 혈관 숫자는 모르세요? 자기 혈관 숫자 아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남양주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김도형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면서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삶이 그리워지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활동이 줄어들면서 건강관리에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해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기간입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코로나 시대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주제로 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국의학연구소 교육연구부장으로 재직 중인 안지현 의학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식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이 좋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네요. 저도 요즘에 여러 의학 학회를 가다 보면 이 오프라인 학회가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저도 청중 입장에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또는 스마트폰 앞에서 강의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앞에 제목으로 코로나19 시대라는 단서를 달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마스크를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이 현장에 계신 몇 분들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스크를 풀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잠깐 풀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계속 마스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코로나19가 심혈관 질환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남양주시 그 유튜브도 들어가 보고 그 전에 내용들을 봤더니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기 지금 함께 보고 계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 지금 이 강의를 생중계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학연구소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고요. 몇 해 전까지는 중앙대학교 병원의 내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주로 진료하는 영역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비만, 이런 질환들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독특한 이력이라고 하면은 언론학 석사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 매체에 제가 쓴 글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안지현 TV라는 곳을 통해서 또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회에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든지
위기탈출 넘버원, 비타민 등에서 저를 만나신 적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남양주시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고 있을까? 제 가까운 친척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고요. 제 선배, 후배 의사들도 남양주시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어제 보건의료 빅데이터라는 곳에 들어가서 자료를 봤더니 70만 명의 인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본 이유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외출도 자제하게 되고 가급적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료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실제로 선후배 의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을까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최근에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올 1월까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연말쯤 가야지 사실 올 2월부터 지금까지 환자들의 그 유형들이 어떻게 변환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이유, 요즘에는 또 장례식장에 가실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 주위에도 이 상을 당한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급적 방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문자를 받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죠. 매년 9월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사망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9월이 되었으니까 이번 달 말쯤에도 작년에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났는지 그런 자료들이 나올 건데, 작년 9월 이맘때쯤 발표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 즉 암이었습니다. 이 암은 절대적인 일이고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텐데, 그런데 다른 나라 통계들을 보면 암은 한 기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다 다른 장기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통계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쪼개는 그런 분석도 많고요. 그렇게 쪼개다 보면 암이 여러 가지 암으로 나뉘다 보니까 순위가 막 밀려나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2등 심장질환, 3등 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은 최근에 이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올해 나오는 통계보다는 내년 발표될 통계청 자료에서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바뀌었는지 사실 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결국에는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폐렴이 3위를 차지한 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확고하게 3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암을 여러 가지 암으로 쪼개다 보면 중요한 질환은 심장과 뇌,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감염,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폐렴 인구도 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결국 오늘 얘기하는 심장과 뇌혈관을 잘 지켜야지 우리가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코로나19가 그러면 우리 심장하고 뇌혈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 기사나 여러 연구를 보면 이 코로나19가 폐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의 그 침방울이 들어와서 우리 몸으로 감염이 되는데요. 그래서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사실 진료를 기다리다가 집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기사도
가끔 보셨죠? 그런 분들은 왜 세상을 떠날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된 내용을 보면 아마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같다. 그래서 70대, 80대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하거나 젊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1%도 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사망률이 높을까라고 봤을 때는 아마도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다라는 여러 증거들이 지금 수집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이런 것들이 잘 생기시는 연령대에서 코로나19가 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주요 질환 중에 이 뇌혈관 질환, 뇌졸중, 다른 말로 중풍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증이 아니라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자를 써야 돼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뇌혈관이 어딘가가 터져서 피가 흘러나와서 뇌를 눌러서 위험해지는 경우, 흔히 뇌출혈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뇌혈관 어딘가가 막혀서 피가 안 통하는 경우, 그래서 뇌가 죽어가는 상황을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이라고 해요. 두 가지 모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겠지만 보통 뇌출혈이 생기면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서 피가 자꾸 나와서 뇌를 누르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출혈되는 부위를 막아주는 수술을 해야지 소생할 수 있고요. 뇌경색은 어딘가가 막혀있기 때문에 빨리 혈관을 뚫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 코로나19로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물론 이것이 안 생기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뇌졸중의 증상을 충분히 숙지하고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기사도 나온 것처럼 코로나19가 무섭다. 병원에 의원에 가급적 가지 말아야겠다. 혹시라도 거기 갔다가 감염된 사람한테 옮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진료실을 잘 안 찾게 되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 연구를 보면 심근경색증으로 원래 응급실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지 않은 경우가 확실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오히려 병원에 가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늘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의원에 아무 때나 가는 것은 요즘엔 자제해야 되겠지만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꼭 가야 된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여기 몇 가지 그림들이 있죠? 뇌졸중이 생기면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중풍이 오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 꼬이죠. 혀가 굳어져서 말이 어둔해집니다.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갑자기 전화를 주셨는데 발음이 좀 어색하다. 내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아들을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 같지가 않아요. 말투가. 그러면 중풍일 수 있겠다. 그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질 수 있어요. 보통 뇌의 한쪽, 왼쪽이나 오른쪽에 피가 나거나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거나 혈관이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반대쪽에 팔다리에 힘이 빠지죠. 양쪽이 비슷하게 빠지면 그거는 중풍일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쪽이 확실하게 힘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중풍을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한쪽 팔다리가 감각이 이상하다. 이럴 때에도 갑자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오래전부터 그렇다고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이런 것 때문에 저린 느낌이 올 수 있겠지만 갑자기 그랬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중풍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갑자기 안 보였다 잘 보인다. 이런 경우도 중풍이 살짝 왔다가 가는 피가 잘 안 통하다가 다시
통하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깜빡 어지럽다가 좋아진다.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뇌 쪽으로 잘 안 되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두 가지. 말이 어눌해진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쫙 빠진다. 이럴 때에는 이거 혹시라도 뇌졸중이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빨리 119로 연락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옆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어르신이 계시면 물어볼 수도 있지만 또 해볼 수 있는 것이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시면 돼요. 혀를 이렇게 쭉 내밀었는데 혀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었다. 그러면 한쪽으로 근육에 힘이 빠졌다. 이런 얘기랑 똑같거든요. 만약에 앞에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안 계시다 그러면 전화 통화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전화기를 들고 빨리 거울 앞으로 가서 혀를 내밀어 보라고 시키고 혀가 한쪽으로 돌아갔는지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혀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혀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이 어눌해지는 거죠. 아주 심해지면 입술이 처지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앞에 그분이 계시다. 그럼 한쪽 팔다리 힘이 빠졌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나라를 해서 양쪽 손을 꽉 쥐어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 손을 한번 악수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양쪽 손을 꽉 쥐었는데 한쪽 팔에 힘이 뚝 떨어져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거 어디가 마비가 오고 있는 거죠. 아니면 똑바로 누인 다음에 오른쪽 다리 들어보게 하고 왼쪽 다리 들어보게 했는데 거기다 손을 올리고서 이렇게 들어보라고 했는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뇌출혈이 왔거나 뇌경색이 왔거나. 이런 일들이 마치 남의 일 같지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가수 방실이 씨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뇌졸중이 왔어요. 뇌혈관이 막힌 거죠. 그때 나이가 겨우 44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여성의 경우는 80세, 82세 이 정도까지 사는데 44세 중풍이 와서 지금도 한쪽 팔은 잘 쓰지 못해요. 여기 사진에 오른쪽 위에 보면 물리치료 같은 걸 받고 있죠. 왼손으로 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연습을 하는데요.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돼서 이제 앞으로는 혼자서 왼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도 보면은 왼손은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지만 오른손은 내려가 있죠. 오른손 팔다리를 못 쓰기 때문이에요. 방실이 씨 인터뷰를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혼자서 머리를 감고 목욕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40대 초반에 그때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인기 많을 때는 여러 행사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체중도 많이 나가고 이분도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비만 이런 지병이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도 아프고 몸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분당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는데 이미 시간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부분이 뇌 일부분이 어느 정도 손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 수명을 82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생애 마지막 부분에 한 7, 8년 정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거든요. 요양시설에 있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다른 사람이 목욕을 해줘야 되거나 식사를 먹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빼면 나머지를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70 정도가 이제 건강수명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75세? 근데 이분은 44세 건강수명이 다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잘 관리하면 그래도 80세까지 살 수도 있고 요즘 100세 시대니까 또 10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44부터는 건강수명이 아닌 건강하지 못한 수명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불행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뇌졸중, 중풍이 언제 잘 생기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배에 힘을 줄 때, 변비가 있을 때. 그래서
어르신들이 변비가 있으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 들어보실 거예요. 배에 힘을 주다 보면 특히 어르신들이 혈관이 별로 좋지 않고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데다가 또 고혈압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어르신들이 보통은 아침잠이 없으시잖아요. 새벽 4시, 5시 막 그때 깨시는데 그때가 한창 혈압이 많이 올라갈 때거든요. 그때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새벽 5시, 6시 때 대학병원 응급실로 앰뷸런스가 울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들이 응급으로 수술 들어가는 경우가 그때예요.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 40대, 50대 과로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몇 해 전에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을 때 거기 그 외교관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40대였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사경을 헤맨다 이런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응급으로 국내로 후송되긴 했지만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도 이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40대에도 불구하고 흥분하고 다툴 때, 우리 드라마에서 자주 보죠. 언쟁을 하거나 화가 났을 때 목덜미를 부여잡고 쓰러지는 경우, 술을 많이 마셨을 때, 너무 추울 때, 너무 더울 때, 이럴 때에도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너무 추울 때는 혈관이 수축하고 또 너무 더울 때는 탈수되면서 수분이 부족하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고 남자고 담배를 많이 피고 혈압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맥박이 불규칙한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것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당뇨병, 콜레스테롤 이런 거 잘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혈관합병증으로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를 잘 내는 경우, 다혈질 이런 경우에도 혈압이 많이 오르면서 그럴 수가 있겠죠. 방실이 씨 같은 경우는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그전부터 뭐 당뇨병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 이해가 되지만, 안지욱 씨 같은 경우는 남자고 좀 마른 편이고 그런데도 쓰러졌어요. 물론 이제 뭐 담배 피고 술 마시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2013년도에 역시 40대 초반에 미국에서 여행하던 중에 쓰러졌습니다. 아마 방송에서 이런 에피소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여행을 하던 도중에 너무 심하게 머리가 아팠다. 이분의 표현을 따르면 누가 두꺼운 종이를 머리 뒤에서 찢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한 통증이 와서 화장실에서 막 구토를 했어요. 지인이 그걸 보고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해서 미국의 큰 병원에 실려갔는데 5시간 동안 수술을 했고요. 치료비가 몇 억이 나왔다고 기사에 나왔죠. 지금도 매달 갚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진료비가 굉장히 싼 편이죠. 아무튼 이분은 어떠한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 한국 돈으로 약 5억이라고 나와 있네요. 천만다행으로 빨리 발견이 됐고 빨리 그 지인 통해서 병원에 갔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결혼도 하고 그랬죠. 이분은 기사를 보면 뇌동맥류라는 것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제 뒤에 사진도 나오겠지만 뇌혈관이 일부분이 꽈리처럼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 기형이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사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뇌혈관 일부분이 부풀어 올라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모르고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뇌혈관의 일부분, 부풀어져 있는 뇌동맥류라는 것이 어느 순간 터질 수 있다. 어떨 때? 아무 때나. 여기 보면은 황당하죠. 자다가도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젊은 나이에 요절했는데 자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유 중에는 아마도 부검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뇌혈관 어딘가가 터졌거나 심장혈관 어딘가가 막혔거나 갑자기 자는 도중에 심장의 맥박이 불규칙해지면서 부정맥에 빠져서 사망했을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흥분하거나 힘을 주거나 뭐 기침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럴 수 있고요. 무거운 물건 들거나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정말 무슨 이유도 없이 갑자기 터질 수도 있다. 아마도 안지욱 씨는 요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깨어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행 갔는데 갑자기 터진 거죠. 그림에서처럼 뇌혈관의 일부분이 뿔룩 나와 있는 거예요. 선천적인 뇌혈관의 기형이죠. 다른 혈관에 이런 기형이 있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뇌혈관이 이렇게 뿔룩 나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가 터지면서 피바다가 되는 거죠. 뇌 안쪽이. 이게 만약에 부풀어 올라 있는 게 크지 않으면 당연히 터질 확률이 높지만 이게 많이 부풀어 나와 있으면 피가 계속 오고 가기 때문에 압력이 전달돼서 어느 순간에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안지욱 씨처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두통이 아주 심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CT를 먼저 찍어보죠. CT를 찍으면 왼쪽 오른쪽 뇌가 대칭으로 보여야 되는데 여기 뭔가 하얀 게 보이죠? 이렇게 하얀 게 보이고 요 가운데 하얗게 거미처럼 보이는 것이 여기 피가 나고 있다. 그런 신호고요. 신경외과 의사들이 응급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여기 머리를 삭발을 시키고 응급으로 들어가서 이 혈관을 막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피를 다 빨아내는 그런 시술을 해야지 가만 놔두면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 여기는 피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뇌를 누르고 뇌가 붓고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이 많이 남고 사망할 수도 있다. 이분도 보면은 뇌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만큼 벌써 피가 많이 고였고 여기 주위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지금 피가 나서 출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출혈이 되는 부위는 이렇게 지주막하, 거미막하라고 해부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위에서 출혈이 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출혈이 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뇌가 부딪히면서 출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이렇게 뇌혈관에 기형이 있어서 터질 수도 있다. 물론 이런 분들은 만약에 혈압이 있다면 혈압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럼 평상시에 건강검진하면 내가 그걸 알 수 있을까? 알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건강검진으로 알려고 그러면 MRI 정도로는 알기는 어렵고요. MRA라고 해서 뇌 MRI를 촬영하면서 혈관을 잘 보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런 영상 사진을 찍으면 지금 이것이 MRA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죠. 이 정도로 크면은 이거는 언제 터져도 터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검진에서 이런 뇌동맥류 어딘가가 크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이것은 예방하기 위해서 시술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 안에 볼펜심 같이 생긴 그런 용수철 같은 걸 넣어서 이쪽으로 피가 안 되게 막아주는 시술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뇌혈관 안에다가 그런 철사 같은 걸 넣는 게 물론 기술이 발전했긴 했지만 함부로 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보고서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 위치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는 어려운데요.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혈압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방실이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병, 비만, 콜레스테롤 이상 그런 것 때문에도 충분히 뇌혈관이 약해서 터질 수가 있는 것 그리고 또 뇌혈관이 막힐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안재욱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뇌혈관 기형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플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시대에도 뇌혈관 질환이 잘 오기 때문에 중풍이 잘 오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꼭 진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어떨 때 병원에 꼭 가야 되느냐? 이건 제가 연재하고 있는 건강 칼럼의 일부로서 그 머리가 아파요 라는 제목으로 썼던 내용 중에 병원을 꼭 찾아야 될 두통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 칼럼의 일부분인데요. 실제로 몇 달 전에 저희 친척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증상으로 빨리 대학병원을 찾아갔고 다행히도 뇌출혈을 빨리 확인해서 수술을 들어가서 지금은 거의 후유증이 없이 회복됐거든요. 만약에 조금만 늦었어도 혼자서 걸어다니기 힘들었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났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머리가 아프다. 우리 하루 종일 요즘에도 뭐 밖에 못 나가고 일상생활 못하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은데 이것이 다 뇌졸중일까? 중풍일까? 그건 아니라 머리가 아프긴 아픈데 정말 이렇게 심하게 아픈 적은 처음이다. 너무너무 아프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친척분도 너무너무 아파서 주위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119 연락해서 이제 병원에 간 거였거든요. 이건 정말 너무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 꼭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못 가겠다. 혼자 힘으로는 가기 힘들다. 그러면 빨리 119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두통이 서서히 시작된 게 아니라 갑자기 시작됐다. 그리고 매우 심하다. 갑자기 시작됐는데 점점 더 심해지면서 아주 심하다. 이럴 때도 가셔야 되고요. 머리가 아프면서 열이 난다. 뒷목이 뻣뻣하다. 이거는 뇌출혈 이런 것보다는 뇌수막염일 때 생길 수 있고요. 머리가 아프면서 구토를 한다. 이럴 때 또 이 뇌압이 많이 올라가거나 혈압이 올라가면 그럴 수 있거든요. 두통이 자주 생기면서 그 강도가 세진다. 강도가 세지는 게 중요하고요. 경련을 한다. 의식이 떨어진다. 당연히 119 주위 분들이 연락을 해야 되겠죠. 평소에도 두통이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성격이 많이 다르다. 이럴 때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침할 때, 대변을 볼 때 머리가 굉장히 아팠다. 왜냐면 기침하거나 대변을 볼 때 압력이 많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아프면은 역시 터질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어눌해진다.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진다. 머리가 운동한 직후에 갑자기 아프다. 마찬가지로 운동한 직후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니까 약을 먹었는데도 두통약 먹었는데 예전에는 가라앉았는데 가라앉지 않는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 이럴 때는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가까운 내과, 가정의학과, 개인원도 좋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심할 때는 바로 큰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응급실 있는 대학병원급.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뭐 현대병원 이런 데 같은 경우 응급실이 있잖아요. 그런 큰 규모의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는 남양주시 안에는 대학병원이 없으니까 대학병원 있는 곳까지 내가 시간을 많이 걸리더라도 가겠다. 그것보다는 대학병원에 응급실이 있고 CT가 있고 신경외과가 있는 그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모르시면 119를 타시면 그 119 구급대원분이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그 정도의 시설이 있는 곳으로 옮기니까 맡겨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뇌혈관이 막힌다. 아까 중풍 중에서 허혈성 뇌졸중을 말씀드렸는데 방실이 씨처럼 뭐 체중이 많이 나오고 당뇨병이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뭐 혈압이 높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이 혈관이 잘 막히는 이유 중에는 피떡이 생겨서 뇌혈관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피떡이 잘 생기느냐? 심장의 맥박이 고르지 않을 때. 맥박이 고르면 피가 일정하게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피가 내뿜어지기 때문에 심장 안에 피떡이 생기지 않는데요. 심장이 맥박이 고르지 않으면 그 안에서 피가 맴돌면서 피떡이 생길 수 있어요. 마치 수도관 안으로 물이 일정하게 흘러가면 그 안에 찌꺼기가 끼지 않죠. 시냇물도 일정한 속도로 물이 흘러가면 바위에 이끼가 끼지 않는데요. 중간중간에 바위들이 많고 물의 속도가 달라지면 막 이끼가 생기는 것처럼 심장 안에 이끼가 생기듯이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맥박이 고르지 않은지 어떻게 할까?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손목 위에다가 손가락 2개를 엄지손가락 쪽에, 엄지손가락 있는 그 부위 쪽부터 해서 쭉 손가락, 다른 손의 손가락 2개를 이렇게 살짝 만지다 보면 팔탁 뛰는 게 느껴질 거예요. 아,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익숙하지 않은데, 이러면은 목 옆을 한번 눌러보세요. 턱 밑을 이렇게 세게 누르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목이 펄떡펄떡 뛰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잘 안 느껴지면 위치를 좀 바꿔가면서 만져보면 목이 좀 답답하게 조이는 느낌 들면서 한쪽에서 뛰는 게, 이쪽이 잘 안 되면 반대쪽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맥박이 쿵덕, 쿵덕, 쿵덕 일정하게 뛰어야 되는데,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는 꼭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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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덕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 정확하게 알려면은 가까운 의원에 가셔서 심전도 검사라는 걸 해보면, 아, 부정맥이 있다, 심방세동이 있다, 이런 걸 아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건강검진이나 어디서 수술하기 전에 심전도를 했는데 심봉세동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꼭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의 맥박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심장 안에 피떡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연세가 많고 고혈압이 있고 당뇨병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피떡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피떡이 가만히 얌전히 심장 안에만 있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불규칙하게 뛰다가 이 안에 심장 벽에 붙어있는 피떡이, 우리 선지국 먹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선지처럼 그런 피떡이 생긴단 말이죠. 그 피떡이 심장이 쥐어짤 때 떨어져 나가면, 이게 하필이면 아까 만졌던 목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뇌혈관으로 갔는데, 뇌혈관 어디 좁아 있는 부위에 꽉 막힌단 말이죠. 그러면 대형 사고가 생기는 거죠. 갑자기 핏덩어리가 뇌혈관을 꽉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뇌가 죽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방실이 씨보다 더 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상시에 약을 먹어서 이 안에 피떡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흔히 얘기하는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약을 처방받아야 돼요. 그 처방도 이제 내과 같은 데 가시면 요즘에 좋은 약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약을 먹게 하면 어떨 때는 출혈이 심하기도 하고 부작용으로, 그래서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해야 됐지만 요즘에는 피검사를 잘 안 하고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약도 나오고 했으니까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꼭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나이라든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경과를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정 부분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그때는 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실 테니까,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왜 약을 먹으라고 하지? 그래서 곤란하다. 왜? 심장 안에 피떡이 생겨도 아무런 증상이 평상시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증상이 생기는 거는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이 뇌혈관을 막았을 때 비로소 말이 안 나오고 한쪽 팔다리를 못 써서 아주 불행한 증상이 생기는데, 그땐 너무 늦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심장이나 혈관을 나쁘게 하는 질환을 같이 갖고 있을 때 더 잘 생긴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그런 것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뇌혈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뇌혈관은
늦으면 늦을수록 이제 후유증이 많이 남아서 한쪽 팔다리를 못 쓸 수 있다. 그리고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심장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이거는 조금만 늦으면 이제 아예 심장이 서버린다. 세상을 떠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가장 중요한 증상은 이제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가슴이 아프다. 이런 증상인데요. 제가 오전에도 진료를 이제 했지만 가슴이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20대, 30대 이런 분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다 이게 심장 때문일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길 때의 증상은 가슴이 조이듯이 아프다, 뻐근하다, 쥐어짠다 이러면은 심장혈관의 문제고요. 가슴이 따끔따끔거리는데요, 콕콕 찌르는데요, 기침할 때 아픈데요, 이러면은 이건 심장혈관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그림처럼 그리고 가슴 아프다는 분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한번 짚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손가락 하나로 여기요. 여기 누르면 더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심장일 가능성이 없어요. 심장혈관의 문제라고 하면은 보통은 손가락 하나로 짚지 못해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손바닥으로 이 주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손가락 하나로 짚지를 못하고 또 누른다고 해서 더 아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식은땀이 나거나 막 숨이 차기도 하고요. 왼쪽 팔로 통증이 뻗치거나 턱으로 뻗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심장 쪽의 혈관으로 심장혈관의 문제로 가슴이 아픈 것 같다 싶으면 역시 빨리 119로 연락을 해야 돼요. 예전에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설문조사했더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우황청심환을 먹었다, 손가락을 바늘로 땄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혈관을 뚫을수록 심장혈관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시간이 느려지면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뚫긴 뚫어도 심장의 상당 부분이 손상이 돼서 마치 뇌혈관이 손상되면 한쪽 팔다리 못 쓰는 것처럼 심장혈관도 늦게 뚫으면 심장이 나중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굉장히 숨이 차고 일상생활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당뇨병이 있거나 여자분들 중에는 가슴 통증이 애매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슴이 아프다, 쥐어짠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의심하겠지만 체한 것 같아요. 식은땀이 나요.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막 체한 것 같은데 소화가 안 되는데 막 진땀이 난다. 그것도 역시 좋은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이 같이 갖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또 집안에 부모님이 그런 것 때문에 심장혈관 시술을 받았다고 하면은 꼭 한번 이걸 의심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나이가 들면서 혈관 안에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그러다가 이제 혈관 안이 이렇게 좁아지죠. 심장혈관이. 근데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은 이게 터져요. 터져서 안에 있던 이 기름덩어리 찌꺼기가 바깥에 노출되면 혈관 안에 떠돌고 있던 피 중에서 혈소판, 예전에 들어보셨죠? 피부에 상처 나면 피딱지 생기는 그 혈소판이 왜 혈관 안에 상처가 났지? 여기도 피딱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피딱지를 막 만드는데 엉뚱하게도 엄청나게 피딱지가 많이 생기면서 이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피가 안 통하니까 심장이 죽는 거죠. 뇌로 가는 혈관이 피가 안 통하면 뇌가 죽는 것처럼 그게 바로 심근경색증이고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협심증. 심장 혈관이 협소하다, 좁아져 있다, 협심증.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가슴이 안 아프다가 계단을 빨리 올라가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하기에는 산소 공급을 하기에는 이
심장 안에 혈관이 너무 좁아져 있으니까 그때 통증을 느끼고 쉬면 좋아지는 건데요. 그런데 심근경색증은 이렇게 혈관이 막아지기 시작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앉아서 쉬더라도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슴 통증이 시작된 지 20분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 싶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황청심원을 먹거나 손가락을 바늘로 딸 것이 아니라 빨리 119로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심장마비가 와서 집에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중간에 이렇게 완전히 막히기 바로 요 중간에 이 단계가 심근경색증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걸 우리가 불안전형 협심증, 왼쪽은 안정형 협심증, 여긴 불안정형 협심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관상동맥증후군 또는 관동맥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뭐냐? 그냥 협심증하고 차이점은 뭐냐? 협심증은 아무리 콜레스테롤이 안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껍질이 튼튼해서 바깥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혈소판이 들러와서 여기 들러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불안정형 협심증은 이 껍데기가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바깥에 있던 혈관 안에 있는 혈소판들이 엉겨붙기 시작해서 막히기 시작하는 게 불안정형 협심증이고요. 그게 진행돼서 이제 완전히 막으면 심근경색증. 쉽게 얘기해서 이건 심근경색증 초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이 이런 게 잘 생기느냐? 담배 피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혈압 관리 잘 안 하면 그리고 혈당 관리 잘 안 하면 이 껍질이 잘 찢어지기 쉽다. 그래서 담배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혈당, 혈압 관리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 통해서 대학병원에 가면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게 확인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서 여기다가 터널을 만들어줘야지 피가 잘 통해서 심장이 제대로 뛴다. 그래서 이걸 몇 시간 만에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소생하지 못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아직 지금 혈관을 크게 확대해놨지만 이렇게 혈관을 넓혀서 나왔지만 나중에 몇 년 지나다 보면 이 혈관 안에 또 새살이 돋아서 또 혈관이 좁아지니까 요즘에는 아예 풍선으로 넓히는데 이 안쪽에 그물로 된 철사를 미리 넣고 또 심지어 이 안에다가 새살이 돋지 않도록 약을 발라놔서 이런 약이 발라져 있는 그물 철사망을 넣어주고 나오는 시술을 해요. 이런 의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사람들이 보통 평균 한 60세 환갑도 잘 못 넘겼지만 이제는 80까지 가게 된 거죠. 빨리 뚫어져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이 아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말씀드렸던 그 심장 쪽의 문제는 쥐어짜듯이 뻐근하다. 왼쪽 팔, 턱 이런 데로 뻗칠 수도 있고 안 뻗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마찬가지로 가슴 통증도 언제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느냐? 가슴이 꽉 조인 듯이 뻐근하다. 짓누르는 것 같다. 이럴 땐 빨리 가야 되고요. 바늘로 콕 찌르는 것 같아.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통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누르면 더 아파. 기침하면 더 아파. 이거는 일단 심장혈관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 통증이 20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다. 제가 물어보면 얼마 동안 아프세요? 몇 초 있다가 사라져요. 한 1, 2분 있다가 사라지는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심장혈관일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식은땀이 날 정도다. 왼쪽 어깨, 팔, 턱으로 뻗친다. 가슴이 아픈 게 한 달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전에는 한 5분 아프다가 말았는데 3주 전에는 한 15분 정도 아팠어요. 그런데 2주 전부터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아파.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한 15분씩 아파. 이럴 때는 가보시는 게 좋겠다. 이게 바로 불안정형 협심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딘가에 심장혈관 안쪽이 찢어지면서 이제 막히려고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죠. 요 밑에 거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가슴이 도끼로 찢는 것처럼 굉장히 아프다.
이런 경우는 혈압 조절 안 되는 분이 심장혈관 말고 심장에서 나가는 큰 혈관, 대동맥이 찢어질 때, 이것도 아주 위험하죠. 대동맥 박리 이런 게 있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갑자기 숨이 많이 찬다. 이거는 역시 심근경색증 때도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숨도 찰 수 있고, 폐렴이 악화돼도 숨이 찰 수 있고,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악화돼서 숨이 찰 수 있고, 뭐 어떤 경우든지 숨 많이 차면 당연히 빨리 119 타고 가셔야겠죠. 오늘의 가장 핵심은요, 이번에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해야 되는 시기가, 강조하는 시기가 왔잖아요. 무엇보다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다, 콜레스테롤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은 그걸 잘 조절해야 돼요. 내가 그냥 운동 열심히 한번 해볼게. 식사 조절 한번 해볼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당뇨병 약, 이거는 꼭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의사에게 설명을 듣고 처방을 받았다면 그만 드셔도 됩니다라는 얘기 들을 때까지는 계속 드시고 또 약이 떨어지기 전에 와서 또 상담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건강검진 또는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내 수치가 어딘 정도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체중 관리 잘 하셔야 되죠. 과체중, 비만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후유증이 생기기 쉽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찢어지거나 터질 수 있다, 막힐 수 있다. 담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통 담배는 금연이지만 금주라고까지는 안 하잖아요. 술은 한 모금도 안 됩니다 라고는 심내혈관 질환 얘기할 때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한 잔까지 됩니다, 두 잔까지 됩니다 라고 매우 인색하긴 하지만 담배는 한 모금은 돼요, 한 개비는 돼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절대 피시면 안 되고요. 간접 흡연도 하시면 안 돼요. 운동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예전 젊었을 때 생각하고 무리하게 너무 무거운 거 들거나 너무 무리하게 달리거나 하면 심장이나 뇌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강의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동영상으로 건강한 이제 수치를 알아야 된다, 자신의 수치를 알아야 된다 나오던데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얼마나 떨어뜨려야 되는지 잘 기억하고 자기 건강검진했을 때 나왔던 수치를 잘 메모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다음번 어디를 진료 가시더라도 내 혈압 수치, 내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의사가 진료할 때 많은 참조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예방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리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원래는 이런 뜻이지만 우리 신경과 특히 치매 보는 선생님들이 예전에 이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하셨어요. 치매를 막기 위해서는 이걸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 치매 예방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오늘 얘기하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협심증 예방하는 것과 같거든요. 한글로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건데요.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 없이 담배는 끊어야 되죠. 사회생활,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라. 사실 요즘에 어려운 게 이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생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막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우울한 생각도 많이 들고 요즘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답답하고. 그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대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자, 인정사정 없이 담배는 끊어야 되지만 술은 마시되 천박하게 마시지 마라. 한번 만나면 막 혼자서 야, 각 1병씩 하자, 한 사람당 2병씩 마시자 이렇게 마시지 말고 점잖게 우리 한두 잔으로 끝내자 각자, 이런 얘기죠.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고, 진인사 대처명 말을 만들다 보니까 막 억지인 것 같긴 하지만 채식도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고기 안 드시면 근력이 떨어지거든요. 단백질도 섭취하고, 너무 밥, 빵
면, 국수, 탄수화물만 드시지 말고 채소, 과일도 적절히 드시고 단백질도 섭취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쓰리고,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 쓰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거 잘 관리하자. 아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런 것 중에 최소한 한 가지는 갖고 계실 텐데 이런 걸 잘 관리를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방송을 봐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댓글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오늘 내용하고 내용이 못 전해드린 내용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구안화사가 뇌질환의 사인일까요? 네. 사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원인인지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구안화사는 이제 한의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굳이 저희처럼 의학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안면마비, 얼굴마비가 되겠죠. 근데 얼굴마비가 생기는 원인은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해서 그건 뇌졸중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바이러스 질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뇌졸중하고는 직접적으로 그것이 뇌졸중의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도 그 안면마비는 생길 수 있거든요. 얼굴마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얼굴에 마비가 왔는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진짜 얼굴마비일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얼굴에 마비가 왔다, 혀가 돌아갔다, 말이 잘 안 나온다, 그 정도면은 분명히 뇌졸중일 때는 한쪽 팔다리에 힘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아스피린도 계속 먹어야 할까요? 사실 그거는 나이나 성별, 갖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0,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국엔 뇌혈관이 막히는 거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먹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권장하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쭉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뇌경색 예방은 충분히 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위에서 피가 나서 대변에 피가 흐르고 그것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응급으로 막 내시경을 해서 막 피나는 데를 치료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됐어요. 다만 이분이 예전에 심장혈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혀서 뚫었다, 스텐트라는 철사 그물망을 넣었다, 이런 분들은 언제 또 막혔을지 모르니까 이분 또 막히면 이제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스피린을 꼭 드셔야 된다. 심지어 이를 뽑거나 아니면 다른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의사들에 따라서는 걱정되니까 이거 이를 뽑았는데 다른 치료를 했는데 피 안 맞으면 어떻게 해서 계속 먹기는 곤란하고 며칠 끊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심장혈관 시술한 분이랑 꼭 상의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끊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예전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료할 때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나는 먹어야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끊어도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본인의 감상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들은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혈압으로 돌아가시기에 저도 가끔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늘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분들 중에 20, 30대 분이 특히 저희 부모님이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셨는데 뇌졸중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되니까 좀 잘 봐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건강연료증처럼 너무 신경 쓰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좋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그런 질환이 왔기 때문에 나도 유전적으로 그런 거 생겼지 않을까?
가능성은 있지만 중요한 거, 나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거겠어요? 술 적게 마시고 담배 절대 피면 안 되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높거나 혈당 높으면 약 잘 먹고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런 거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부모님이 아무리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중 관리 안 하고 술, 담배 많이 하고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높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답변을 드릴게요. 두 개만. 가슴 통증으로 숨을 못 쉬게 되는 증상. 가슴 통증으로 숨을 못 쉬게 되는 증상. 아주 젊은 분들은요, 키가 크고 마른 분들이 폐 약한 부위가 터져서, 허파카리가 약한 부위가 터져서 기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농구하거나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쓰러지는 그런 게 생기는 경우들도, 특히 남자들, 담배 피는 키 큰 남자들이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공황장애, 연예인들도 많이 갖고 있죠.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해요. 불안해요 하면서 그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심근경색증이 심하면 심장에 제대로 이렇게 수축하는 근육 펌프질하는 기능이 못해서 갑자기 심부전이 와도 숨이 차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계속 질문이 있네요. 네.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는데 치매로 가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네. 이건 이제 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근데 젊고 또 최근에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노인 우울증도 올 수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럴 때는 혹시라도 이게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이 심해서 생긴, 그래서 우리가 가성치매, 가짜 치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분 치매가 오셨나? 우리 부모님 치매가 오셨나? 그게 아니라 특히 요즘 같은 때 외부 활동 못하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평상시에 이제 화가 많고 그러면 우울증이 심해져서 그럴 수도 있다. 이제 뭐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만 가지고 치매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정말 걱정되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설문조사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교통사고 지속 후 두통이 계속된다.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가야 될까요? 어느 부위를 부딪히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아도 이 통증이 오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목 경추 쪽에 염좌 그런 게 오더라도 우리가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뭐 상담을 받고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뭐 부딪히지 않았다고 하지만 정말 부딪혔는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꼭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답변만 드릴게요. 혈압약 중단하고 5일간 하루 3번 체크했는데 최고가 135에 82인데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될까요? 처음 혈압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135에 82 그렇게 많이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140에 90 아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혈압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콩팥이 안 좋거나 심장혈관이 안 좋은 분들은 130에 80 아래로 더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로 뇌동맥 꽈리가 생겨서 수술을 하고 2022년에 보자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아마 그 뇌동맥류 때문에 시술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시술하신 선생님께서 2022년까지 보아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풀어져 있는 그 뇌동맥류의 크기나 시술을 어떤 거 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따로 결정을 해주셨을 것 같으니까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양주시 유튜브 오늘 구독을 했거든요. 여기 시청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또 다른 의학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인 안지훈TV도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당신을 위기에서 구할 숫자는 2001-0925 우리 처음 만난 날. 당신의 혈압 수치는
453 당신의 혈당 수치는 1377은 당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렇게 긴 숫자는 알고 계시면서 자기 혈관 숫자는 모르세요? 자기 혈관 숫자 아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